자, 오늘 저번 주 영화사 시간에, 영화사 담당했던 시간에 했던 게 뭐였죠? 우리 어떤 영화 배웠죠? 어느 나라의 영화 배웠죠? 기억나실까요? 소련. 맞아요. 소련, 러시아. 소련은 지금 러시아지만 구소련이었을 때 여러 나라 합쳐져 있었을 때 소련의 영화를 배웠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있었어요. 어떤 이론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희노아이. 키노아이, 네, 몽타주 이론. 자, 몽타주 이론의 초석을 가진 영화 감독이 있었죠. 누군지 기억나요? 아저씨 사진이랑 스프 사진, 그리고, 편집을 통해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해낸 사람. 네, 맞아요. 나은이가 맞췄어요. 쿨레쇼프 이론을 배웠죠. 쿨레쇼프 효과, 쿨레쇼프 실험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함 포템킨을 통해서 연상 혹은 충돌에 맞아요. 맞아. 맞습니다. 병준이가 대답 잘했어요. 에이젠슈타인이 또 몽타주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죠. 여러분 거기까지 알고 계시다면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플래시프, 에이젠슈타인 알고 계시고 소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련 영화의 특징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한 번 더 나아가보자. 소련 영화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막 역사 배웠잖아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 선생님은 프롤레타리아 이런 단어도 나왔고 또 뭐가 있었지? 체제 선전 도구. 맞아요. 세영이가 대답 잘 해줬어요.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국가에서 관리했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통제했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은 그 소련의 혁명기 영화들을 지나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영화를 배워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게요. 독일 표현주의부터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까지의 영화 사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역사적 배경부터 배우고 갈게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0년대 하면 우리 어떤 전쟁이 막 끝난 직후죠? 어떤 전쟁이 막 끝난 직후일까? 아는 사람 맞습니다. 맞아요. 다들 잘 알고 계네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사조가 시작되었는데요. 여기 써있죠? 세계 1차 대전의 참전국이었던 독일의 패전. 독일이 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정부가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국가가 졌잖아요. 패전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고, 아까 2차라 썼는데 망했군. 그래서 틀려도 돼요.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혼란도 같이 왔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부패. 사회가 혼란하면 늘 있는 일이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되게 시민들이 불안을 겪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전쟁 끝난 직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표현주의 1920년대 세계 1차 대전 끝난 직후의 영화 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혹은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막 그런 마음들을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의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마음 볼록볼록. 또 뭐가 있을까요? 4차원의 도형.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이렇게 모난 도형이 생각나지 않나요? 각이 굉장히 각져 있는? 그렇지 않나요? 혹은 또 내가 불안하면 사람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에 있고 싶고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계속 찾게 되고 물론 밝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불안한 심리를 색채로 표현한다면 명암으로 표현한다면 어둡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영화 캡처 보이시나요?
어때요? 되게 놀랍지 않아? 지금 이 그림을 보는 표정, 이 아저씨의 표정이 지금 나의 표정이지 않아? 무서워요. 보이시나요? 선생님 말한 뭐 삼각형, 사각형 누구 이제 볼록볼록 다 들어와 있죠? 이게 바로 영화 세트였어요, 여러분. 영화 세트장인데 그 불안한 심리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어때요? 되게 별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채팅방에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볼까요? 무서워요. 기괴해요. 맞아요. 기괴하고 무섭고 또 섬뜩하다. 오, 맞아요. 저런 표현도 맞아요. 섬뜩. 섬뜩 이후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 혼란스러운 느낌. 아, 맞아요. 저런 느낌도 있겠네. 사진 천막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맞아, 위태롭죠. 슬퍼 보이고 이 아저씨 다크서클 봐. 정상이 아닌 것 같죠. 가짜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지금 영화랑 조금 많이 다르죠. 되게 누가 미술의 표현주의 사조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표현하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주의 영화인들이 주로 다루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 공포, 광기, 범죄 같은 것들을 표현주의 사조에서 주로 다루었어요. 영화랜다. 전쟁이 막 끝난 뒤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일이 되게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발전한 저 사진부터 나와서 놀랐구나. 발전한 나라인 거 알죠, 여러분? 뭐 바우하우스라든가 독일에도 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무대들을 만들 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전쟁 직후에 패전국에서의 감정이나 혹은 혼란들을 영화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불안정한 형태의 화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라고 했죠. 바로 잘 말했고요.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대 디자인, 그리고 아주 크게 차이나는 명암 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흙과 백이 아주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이 뭐 뾰족하든지 볼록볼록하든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로 영화 화면을 구성했어요. 이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표현을 하고 그것을 주로 다루는 영화들을 만들어낸 게 독일 표현주의 사조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작품인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의 캡처를 보고 계십니다. 로베르트 비네 감독의 작품이고요.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는 이런 영화를 찍고 있었군 하는 느낌. 자, 어때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1분 54초부터 보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볼 때 저게 영화야? 할 정도로 되게 놀랐어요. 너무 연극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특징을 짚어볼게요. 다시 정의를 하자면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요. 1920년대 독일에 등장한 반사실주의적 경향의 영화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라 함은 정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사실주의에 반대되는 경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까와 보다시피 실제로 보이는 사물이나 가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로 영화 한 면을 구성하는 사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고요. 1920년대 독일에서 일어났다.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불안정한 형태의 화면,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대 디자인, 그리고 강렬한 명암 대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독특한 연극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이해되실까요? 우리 독일 표현주의 하면 이 세 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꾸 꺼니 이렇게다. 있을까요? 궁금한 점?
없나요? 해람이 많이 놀랐어요? 다들 약간 학교 올 시간 되니까 좀 두근두근 하지 않아?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영화가 있는데요. 메트로폴리스 프리츠랑이라는 감독의 1927년 작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SF 영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메트로폴리스 내용을 찾아보면 조금 섬뜩한데요. 유튜브에도 아마 올라와 있을 거니까 찾아보세요. 최초의 뭐 SF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프리츠라는 감독의 M 이거를 지금 3학년 선배들은 쌤이랑 1학년 때 같이 봤는데 연쇄살인마를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살인마들이 막 하나의 노래에 꽂히면 막 살인을 저지른다던가 이런 그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지금 봐도 스토리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연출을 잘해서 뭐 무대가 막 기하학적이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불안한 심리라던가 그리고 범죄 그리고 공포나 광기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고 그거를 정말 잘한 감독이 프리츠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공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흑백 영화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주의가 우리가 실제 사실주의에 반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배우들의 연기도 조금 과장된 느낌이 있어. 왜 이렇게 뭐 해봐 눈 막 이렇게 뜨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참 좋아요. M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쌤도. 메트로폴리스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독일 네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독일의 표현주의 배웠습니다. 표현주의. 네, 이렇게 잘 되다가요. 표현주의가 어떻게 사라지냐 하면요. 2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면서 선생님이 까먹었네. 아마 나치가 등장하면서 사라졌어요.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한번 말해줄게. 아마 나치 때문에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쇠퇴하죠. 그리고 왜 표현주의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잠깐 헷갈렸어요. 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이런 뭐 범죄나 공포나 관계에 다루면서 장르 영화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해가지고 말이 막 헛나왔어요. 그 다음은 우리 독일에서 조금 더 기초사가 칙칙칙하면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의 시적 사실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 존자에는 사실주의와 반대되는 표현주의 독일 영화를 배웠다고 하면 이번에는 사실주의인데 뭔가 되게 시적인 사실주의가 탄생한 프랑스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에 독일 영화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프랑스 사회에서 만들어진 영화 사조입니다. 아주 잠시 잠깐 스치듯이 지나간 영화 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은 안 했지만 그 유럽 국가 내에서 세계대전이 또 열리겠다라고 불안하던 그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화에 불안한 사회와 심리가 담겨있다. 이거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프랑스 30년대 개혁운동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선의 불안함이 이런 영화 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내가 전염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전쟁이 또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이런 불안한 사람이라던가 전쟁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시적 리얼리즘인데요. 이 특징으로 말하자면 시적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것처럼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인 대사와 시적 정서가 넘쳐나는 영상이 이 프랑스 영화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왜
시적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됐죠? 우리?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1930 몇 년일까? 퀴즈. 1930 몇 년일까요? 31 땡! 39 맞아요. 현수 정답. 1939년에 시작돼서 1945년에 종전으로 끝났죠. 근데 뭐야, 두 번 현수가 맞힌 게 아니네. 예인이가 맞췄네. 39년. 39년에 시작되었는데요. 39년이면 우리 유성 영화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요? 우리 미국 할리우드 영화 하면서 했었는데. 뭐였죠? 재즈싱어였는데 아주 잠깐 아저씨 나와서. 맞아요. 1927년 미국에서 유성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30년 되기 때문에 27년이면 3년 정도 지난 뒤잖아요. 그래서 유성 영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거에 적응이 조금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 사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감독들의 고민이 모여서 문인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 시 쓰는 사람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글 잘 쓰잖아요. 예쁜 대사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발전된 사조인데요. 특징을 또 보자면 소외된 사람이 주로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찍어서 거리의 영화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문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학작품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대요. 왜냐면 우리가 왜 전쟁 시작 전에 이제 막 불안했을 때 가장 그 기저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시적 사실주의의 대표 감독, 영화 감독 이렇게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가 장 르누아르 게임의 규칙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장 비고를 들 수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서는 라탈랑트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게임의 규칙과 라탈랑트를 가지고 왔는데 장 르누아르는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르누아르 배우지 않았어요? 되게 르누아르 화가 어떤 그림 그렸는지 기억나요? 르누아르? 보여줘야겠다. 핸드폰을 안 갖고 왔네. 있다. 선생님 르누아르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아들이에요. 장 르누아르가.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 어딨지?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다. 여러분 이 그림 알고 계시나요? 보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아들입니다. 아빠는 미술을 했고 아들은 영화를 한 거죠. 되게 멋있는 가문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아들이 장 르누아르가 프랑스 시적 사실주의의 대표 감독으로 불리고 있고 그 대표 작품은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장 비고 감독의 라탈랑트를 비롯한 다른 영화도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의 작품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문인들과 협업을 했고 그 시기 혁명 직후 그리고 전쟁 직전의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달래줄 만한 그런 몽글몽글하면서도 리얼리즘에 같이 담고자 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얼한데 어떻게 시적이에요? 문학은 리얼하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는 꼭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배경이라고 되어 있네. 있다. 이게 선생님 사진을 찍어와서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 라탈랑트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주인공 장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환상이 보여요. 물속에서 춤추는 한 여인이 보이죠? 그래서 물속에서 눈을 뜨면 사랑하는 여인을 볼 수 있고 그 여인이 막 물속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죠? 그러다가 미소를 보내고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얼굴이 오버랩되고 절정의 판타지가 이어져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되게 지금을 보면 뮤직비디오 갖고 아름다운 표현들을 영화로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적 리얼리즘이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도 이런 것들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 직전에 불안했던 심리나 리얼한 서민들의 삶을 담아내고 싶었지만 그것도 너무 아름답게 담고자 했던 게 문제인 거죠. 아름답지 않잖아요. 전쟁 직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하겠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만은 담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몇 가지의 영화들을 남기고 사라진 사조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오, 여기서 끝났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나은이가 없다고 딱 끊어졌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대표 감독까지 했고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프랑스까지 갔다가 이번에 네오리얼리즘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냐?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종전을 했고요.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졌어요. 졌어. 네. 이거 물어볼걸. 2차 세계대전 패전국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인데요. 네오라는 말이 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뉴 리얼리즘, 새로운 사실주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가 붙었다라고 하면 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면 프랑스어로 또 뉴가 누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가 패전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영화가 이탈리아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만들어낸 영화 사조가 바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나라의 영화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 자, 이렇게 됐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영화 사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특징은, 선생님 잠깐만요. 특징은 요거 한 줄 외우시면 돼요. 배우 없이, 스타 없이, 오직 배우의 삶만. 이라고 쓰는데 선생님 배우의 삶이 아닌데. 잠시만요.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오늘 선생님 정신이 없나봐. 오타까지다. 이거를 녹화를 했는데 정말 창피하다. 배우 없이 스타 없이 오직 실제의 삶만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만들어낸 영화예요. 여러분 전쟁이 막 끝났어요. 그것도 엄청 긴 전쟁이었어요. 6년간의 전쟁 동안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자원이 남아 있을까요? 막 다 때려 부수고 폭탄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남아 있을까요? 1930년대 후반인데 대부분 그런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배우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와중에 전쟁이 막 끝났어. 근데 영화를 찍어야 해. 지금 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싶어. 근데 배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겠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헐리우드처럼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 때문에 모든 게 폐허가 됐는데 스튜디오에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낼 수 있을까요? 그런 폐허 삶의 뒤에?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요. 배우가 없으면 그냥 실제 인물들을 데려가서 쓰고, 그리고 스타가 없으면 그냥 실제 사람들 오면 되고, 오직 실제의 삶, 내가 꾸며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혹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다큐멘터리처럼 우리의 전쟁 끝난 우리의 삶은 이래요 라고 하는 걸 네오리얼리즘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다큐멘터리적 기법, 비전문 배우의 기용, 자연강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배우를 구하기 힘들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적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고요. 그리고 배우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배우들이 막 망명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갔겠죠. 전쟁을 피해서. 그래서 그냥 길에서 먹고 살아가는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했어요. 길에서 이제 구두를 닦고 있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혹시 제가 영화를 찍으려는데 배우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 아저씨를 배우로 불러서 그 아저씨의 삶을 찍는 거죠.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뭐 조명 장치를 쓸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좋은 장비를 와서 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연광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밤에 찍을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명이 없잖아요. 전쟁이 막 끝나고 났으니까. 폐허가 됐으니까. 그래서 낮에 해 떠 있는 시간 동안 자연광,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찍기 시작한 거예요. 조명이 없으니까. 맞아요. 태우야, 맞아요. 다 돈 문제예요. 결국 영화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이 전쟁 직후라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했는데 이런 것이 사조로 발전하면서 되게 역사적인 물결이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영화를 찍었을 때 거의 지금 뭐 우리 여러분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계약해서 아마 초단편 영화를 찍게 될 텐데 거의 이런 돈 문제, 우리 돈을 쓰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상업 영화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큐멘터리적 기법, 비전문 배우의 기용, 자연광의 선택. 요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위에 슬로건 배우 없이 스타 없이 오직 실제의 삶만 전쟁 직후에 이탈리아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사조였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나 지금 약간 설민석 선생님 같았던 것 같아. 요즘 너무 봤어. 어때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표 영화가 있는데요. 정말 대표 감독 세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제작 순서대로 정렬을 해놓았는데요. 무방비 도시, 한국의 동명의 영화가 있죠. 무방비 도시, 로베르트 로셀리니의 영화입니다. 무방비, 말 그대로 전쟁 직후에 아무도 뭐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자전거 도둑, 비토리오 데시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가장 대표작입니다. 정말 그냥 길에 있던 아저씨 그리고 아이를 기용을 해서요. 아빠와 아들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자전거로 먹고 사는 아들인데 자전거를 도둑 맞아서 오히려 자전거를 훔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되게 슬퍼요. 정말 슬퍼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세 번째는 루키노 비스콘티의 흔들리는 돼지. 이름만 봐도 벌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47년이면 전쟁 끝나고 2년 뒤에 개봉한 거니까 되게 일단 다들 그런 참상을 담고 있겠죠. 요 세 작품보다는 이 세 감독들을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베르토 로셀리니, 비토리오 데시카, 루키노 비스콘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감독이 어느 영화를 만들었는지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을까요? 되게 선생님이 엄청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게 교과서로 하면 한 못해도 뭐 몇 페이지 나오냐? 교과서에. 많이 길지는 않네요. 한 5장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더 간단하게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여기 영화들은 다 유튜브에 흑백 영화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특히 자전거 도둑 되게 슬퍼요. 한번 보시면 좋고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